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전략연구원 전략연구실장 김광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내년도 미국 대선 전망 및 대선 전망에 따라 한반도 파괴입니다. 내년에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정치사가 바로 내년에 있을 그 대선인데, 그 대선 결과에 따라 정말 우리 한반도 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 대선 전망을 알아보기 전에는 그 선별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미국 사람들의 변화, 미국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그 대선 전망을 정확히 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미국이 소련이 붕괴시킨 후에, 냉전을 종식한 후에 미국이 미국 가치학 이상을 내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또 경제적으로는 신자유 질서를 내세워가지고 세계 질서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변화, 왜 변화했는가?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래야만 내년 대선 전망에 그걸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번 발표 순서는 탈냉전 세계의 변화, 그 다음에 미국의 변화, 왜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모습이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트럼프 시대의 변화, 그 다음에 바이든 시대의 변화, 그 다음에 그 변화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대선 전망을 해보고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런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아까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냉전 종식 후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신자유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주도했는데 그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은 신자유주의 부작용이다. 그 둘째는 뭐냐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여기서 미리 이제 좀 먼저 살펴볼 것은 신자유주의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929년 미국에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대공황이 발생해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때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가 건의를 합니다. 뭐냐면은 뉴욕 수요 창출이라는 그런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가지고 뉴스를 창출하고 경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걸 건의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뉴딜 정책입니다. 그 뉴딜 정책을 통해가지고 루즈벨트가 경제 공황을 극복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케인즈 경제학이 세계적인 그런 경제 정책으로 이제 주를 잡게 되는데, 미국이 성공하니까 다른 나라도 다 그걸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그 경제는 다 케인즈 경제학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케인즈 경제학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때가 와요. 어느 때냐? 1913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로서 오일시카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옵니다. 근데 이 케인즈 경제학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못 해요. 근데 이 경제 불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그런 또 경제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신자유주입니다. 신자유주는 누구냐면은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만, 특히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자인데, 이 사람들이 신자유주 그 경제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케인즈 경제학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하는데 그러지 말자. 경제는 그냥 국가가 하지 말고 자유경제 시장에 그냥 맡겨둬야 된다.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하고는 모든 규제를 다 철폐하고 자유화, 민영화, 그리고 또 안정화, 그리고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상품, 서비스, 인력을 마음대로 국가가 맞다가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게 신자유주의 학파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레이건 대통령,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영국에서는 대출사인 채택을 해가지고 경제 불황을 극복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그 신자유주의 일을 통해가지고 경제 불황을 극복하니까 다른 나라 선진국 전부 다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게 돼요. 그런데 또 개도국들은 신자유주의는 왜 어떻게 도입을 하냐면은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라크 이란 간 전쟁으로 제1 오일시카가 오는데, 그때 개도국들이 이제 상당히 경제 불황에 빠졌는데, 이때 개도국들이 IMF와 세계은행에다가 긴급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IMF와 WP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가지고 그 자금을 지으려는 대신에 신자유주의 요소를 도입하라. 우리도 이제 시간을 한 1998년도 IMF 위기를 맞아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가 도입이 돼요, 그때.
그래가지고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화로 세계로 퍼져가지고 세계 하는 경제 사주가 정치 이론이 사주가 주류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상품과 서비스 인력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제 시장 개방하니까 그때부터 세계화 시대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쇠퇴돼가지고 경제 불황을 이기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이제 불황하고 이제 호황기에 들어서는데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또한 그런 부정적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그냥 다 경제에 맡기는 거예요. 잘 경제.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런 국가와 그렇지 없는 국가 간에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양파 현상이 심해집니다. 또 이제 우리 개도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신자유주의 요소를 도입하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량실이 발생하고 비정규적 양산이 막 생기고 소득 불평등이 막 부정 생기고 선진국은 또 모든 그 재화와 서비스와 인력이 자유로 이동이 되니까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이 임금이 싼 노동 싼 그 나라로 전부 다 제조업을 옮기게 돼요. 그리고 또 값싼 노동력들이 막 그 임금이 높은 선진국으로 전부 다 막 물밀이 들어오니까 이민이 증가가 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 그때는 굉장히 임금이 쌌으니까 전부 미국에서도 애플사라든가 그런 모든 제조업들 전부 다 중국으로 공장 옮기고 거기서 이제 제조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완전히 일자리가 상승되고 노동자들이 이제 막 일자리에서 출업자가 막 증가하는 거예요. 갖고 또 이민이 증가하다 보니까 민족적 문화적 갈등이 되고 그런 이게 선주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났는데 2008년도에 미국 그 투자은행인 리만 브러더스에서 파산하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화가 이루어가지고 미국 한 회사의 파산이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파급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리만 브러더스 파산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인지했대요. 금융 엘리트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나태하지 않았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냥 그걸 그냥 소홀히 그냥 해가지고 이게 이런 파산의 사태가 일어났다. 그래갖고 이게 뭐랄까 일반 미국인 서민들을 중산층 노장층들이 어떤 기득권 엘리트 등의 어떤 불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이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럼 미국 그 변화를 가져온 그 요인과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첫째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선진국들 국민들이 정서를 변화가 됩니다. 이민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자유주의 질서의 가치인 개방성, 포용성이 그걸 포기하고 점점 배타성, 민족성, 패성을 계획을 더 그게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포퓰리즘이 등장해요. 특히 이제 없는 일반 서민 정치를 기득권 노동자층과 중산층들이 기득권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막 심화되면서 우리 이익을 지켜줄 어떠한 그런 새로운 정책, 그리고 우리 이익을 대변할 강한 지도자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포퓰리즘과 스트롱맨이라는 그런 갈망이 이제 표현이 되고, 그에 맞춰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포퓰리즘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미국도 이제 그런 일환에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미국도 이제 그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보면은 신자유주의를 실제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고, 특히 보니까 이게 이게 통계학적 보면은 미국 인구 0.002%에 불과한 그런 엘리트들이 미국 부 40%를 갖다가 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고, 점점 이제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또 미국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에서 나오던 사람들이 미국 제도에 대한 어떤 의문, 불신을 갖게 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또 뭐냐면은 이민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인구 그 분포가 이제 변화가 옵니다. 이민이 막 들어오니까 점점 백인이 차지하는 미국 인구 중에 백인의 차지 비율이 좀 적어지고 유색인종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44년에는 백인이 다수를 상실하고 미국이 백인 국가가 아닌 어떤 유색인종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리가 이제 백인들 사이에 이제 미국인들한테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백인 민족주의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또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오지 신기술이 탄생하면서 이런 그 지역 간의
어떤 그 격차라든가 그런 또 불평등이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 정치층이 변화됩니다. 이제 AI, 이제 OG 등 신기술은 아무래도 이게 고학력자, 신기술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 고학력자 기술자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신기술 그런 경제적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고급 인력들이 대도시에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은 전부 다 그 고학력자는 다 빠져나가고 저학력 백인들만 나 있고 또 이민자들도 전부 다 도시만 나가고 시골에는 이민자들도 오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게 백인들만의 정체성 그런 그 지형이 형성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 층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지역 대도시와 교회 그런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런 변화를 배경으로 갖고 이제 정체성 정치가 대두된다. 특히 이제 그 일반 보통 미국인들, 즉 노동자층과 중산층과 또 기득권 엘리트층 간에 어떤 격차와 그런 분열이 시작되는데 이 일반 그 보통 미국인들, 즉 중산층 노동자들은 이러한 그 경제적인 불평등을 상환할 가정 그런 기득권 엘리트층들이 거기 책임지지 않고 완전히 자기들만 그 뭐랄까 카르텔을 이용해가지고 불을 갖다가 독점하겠다 그런 인식을 하게 돼가지고 그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이 이제 반발이 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계층과 분열이 심하게 되고 특히 또 이민이 증가하다 보니까 또 백인들만의 또 그 어떤 인종적 우리가 이렇게 이거 위험에 빠진 우리가 미국이 이제 이게 유색인종 국가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주위에 순전 백인은 잘 안 보이고 유색인종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위험이 느껴져가지고 우리는 누구인가 과연 우리가 백인들이 정말 우리가 미국의 주류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그런데 의심을 갖게 되고 또 그대와 우리 저쪽 우리 그런 게 그 뭐랄까 정체성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래서부터 이제 미국은 점점 분열이 되고 정치가 대두되면 분열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에 따라 보니까 이제 폐쇄성이 되고 고립주, 보호주가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그 대외적 면에서는 미국이 이제 상대적 국력이 약화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에는 미국이 GDP가 전 세계의 GDP 약 50%를 차지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부상하면서 미국의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도력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점점 약화됩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자유민주 국가들도 미국 말을 잘 안 들어요. 특히 또 이제 또 미국 국민들한테 어떤 정서가 퍼졌냐면은 해외 역할과 해외 분쟁 개입을 하지 말자. 그 냉전 종식 후에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지수를 추진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지수를 수립하기 위해서 온갖 분쟁에 다 개입합니다. 다 개입하는데 그 결과 뭐 하나 나은 것이 없고 계속 분쟁이 계속되고 그 미국이 그 해외 개입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국력을 기르면서 패권을 추구하면서 지역패권을 추구하면서 미국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미국이 아무리 분쟁을 개입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분쟁이 계속되고 또 북한, 인도, 파키스탄들의 핵무장을 계속하고 이란의 핵능력이 이제 증강되고 별 나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 사이에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한 것이 뭐냐. 돈을 엄청나게 들고 많은 사람이 가서 희생을 했는데 돌아온 것이 이게 뭐냐. 하고 이제 해외 개입하는 데 상당히 미국 이제 일반 국민들이 해외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게 되고 반대를 합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그 브라운 대학교 와스턴 국제 공공문제연구소 그 결과를 보면은 영을 보면은 9.11 테러 후에 미국이 각종 개입 그 분쟁에 개입해서 지불한 비용이 약 8조 달러 그리고 사망자가 약 48만 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사이에 도대체 우리가 해외 개입하지 않고 저런 비용과 인력 갖다 우리 국내 경제 개발에 했더라면 더욱 더 나은 생활을 했을 텐데 왜 괜히 저렇게 쓸데없이 해외 개입해가지고 피해만 보고 이런 아무리 좋은 성과도 거지 못하고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반발과 그런 분리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과 러시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자유주의 국제지수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특히 대테러 전쟁, 인권 같은 그런 데 개입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 사람들에 대해 큰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그 힘의 공백을 타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 패권 국가에 이제 되기 위해서 미국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강대국을 부상하면서 지정학이 귀환하고 있다. 즉 강대국 정치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러한 그런 변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낮아진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 상실, 정치적 혼란, 지나친 해외 개입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미국인들의 정서가 변화할 때 이것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정치를 내놓은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래갖고 그걸 배경으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던 사업하고 워싱턴 정가에서 부교자예요. 아웃사이더인데 기득권층이 아니죠. 부교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신자유주의 폐해를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워싱턴 기득권층이 만든 제한적 무역 거래 및 동맹국들에 대한 무임 승차 공약이 미국이 그것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다. 착취를 당했다. 그리고 특히 동맹, 우방국과 동맹은 미국의 부를 뺏어 먹으려는 우방국들은 음모다. 기득권층과 우방국들의 짠 음모다. 갖고는 동맹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됩니다. 갖고 트럼프는 현재의 국제 질서는 미국에 아무 일이 되지도 않고 손해만 주는 그런 질서다. 이걸 다 뜯어고치 한다. 어떻게 뜯어고치 하냐? 미국 국익을 우선으로 해갖고 뜯어고치 하고, 미국은 이제 뭐 평화 유지자, 인권 옹호자, 뭐 동맹을 보호한다.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미국 경제 이익을 제일 먼저 우선하고 미국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바로 트럼프예요. 트럼프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대선 나왔을 적에 모든 그 현재 국제에서 미국 우선 지수를 뜯어고쳐야 된다. 그래갖고 미국의 힘을 다시 복귀시켜가지고 미국을 다시 이득이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갖다가 대승부로 내가지고 당선이 됩니다. 그 트럼프주가 뭐냐면은 트럼피즘은 바로 트럼프 이라는 생각과 미국의 중산층, 노동장층, 즉 보통 미국인들의 정서를 그대로 결합한 것이 바로 트럼프주의입니다. 트럼프주의.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시 트럼프주의에 기반해서 이제 정치를 펴나가는데, 그 양상을 보면은 경제적 면에서는 자유주의적 그런 요소는 다 좀 폐지를 해요. 폐지를 해가지고 막 보호주의로 나가가지고 관세도 부과하고, 그 다음에 기존 자유무역정책, 특히 한태평양 경제 동반협정도 탈퇴하고 기존의 자유무역정책 다 탈퇴합니다. 그리고 반이민 정책을 강력히 실시하고, 이민 규제를 강력히 실시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대외정책에서는 이제 크게 변화하는데 뭐냐면은 그동안에 미국의 모든 그 국제 사안에 개입이 왔는데 그걸 개입하지 말고 선택적 개입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거 한번 미국의 역사를 봐야 돼요. 뭐냐면 미국의 건국하면서나 건국 이념이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첫째는 뭐냐면은 미국 외교와 명백한 운명. 그게 하나, 그 미국 건국 정책 하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 이게 미국이 원래 기독교 국가거든요. 성경 그 말씀에 따라서 건립된 국가인데, 근데 이제 냉전 종축 위에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나 이제 그 미국 외주와 명백한 운명의 그런 건국정책 바탕에서 정치를 추진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외주는 뭐냐면은 미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의와 평화를 세계에 펼치기 위한 선택된 국가. 그게 바로 미국 외주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국의 명백한 운명이다. 이게 미국 건국 정신인데 그에 따라서 막 온갖 분쟁이 다 개입하고 온갖 모든 일을 다 간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성과도 안 나고 국민들이 피로감 지져가지고 이제 해외 개입을 반발이 된다. 그런데 또 하나 건국적인 지주가 뭐냐면 언덕이 빛나는 정치. 이게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취임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 인권, 추장 이상과 가치가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나라는 각자 나라는 그런 가치가 이상이 있다. 그걸 존중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우리 가치, 미국 가치와 이상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게 좋은 나라를 만들면은 다른 나라가 그걸 보고 나서
미국이 저렇게 좋은 나라구나 하고 미국을 따라오도록 하고 미국 가치 이상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미국 건국주 두 번째 주주인 언덕에 빛나는 도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나오는 것인데 근데 무슨 이걸 따라 이걸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취임해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은 모든 국가들은 자신이 이걸 우선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고 따라서 미국의 생활 방식을 타국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을 모든 나라가 따르는 모범국가로 만들 것이라. 그래서 미국이 모범국가를 만들고 다른 나라가 미국을 보고 자연적으로 따라오도록 만들 것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정책이에요. 갖고 그렇지만 미국은 패권을 유지할 것이나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 확립을 위한 그런 전반적인 모든 개입을 끝내고 선택적 개입, 필요한 때만 개입한다. 즉 신고력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상 경제정문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경제민족주의를 강화합니다. 트럼프가. 이게 뭐냐면 미국 노동자 이익이 최고다. 그걸 보호를 경제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는 무역협정도 다 폐기하고 오로지 이제 미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외국 상품 수입할 때 막 관세를 많이 매기고 그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과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한태평양 경제통발장 탈퇴하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도 다 재협상을 하고, 이게 보호주가 나가는 거예요. 안보면서는 반테러 확산 경쟁, 반테러 환확산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직접 도전하는 것과 생겨요. 그 뭐냐면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직접 이익이 되니까 직접 이익이 되는 이런 중국과 러시아들은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2017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와 2018년 국방전략 보고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도전한 유일한 그런 국가다 하고 중국과 러시아 이런 권위주가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시대 때는 본격적으로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바이든이 이제 등장하는데, 원래는 트럼프가 계속 지난 대선 때 대선될 것이 확실시됐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그걸 초기 대응에 실패했어요. 갖고 그동안 트럼프가 많이 인기도 없고 경제적 성과도 쌓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거워진 되버려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이제 큰 치명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트럼프 개인적인 그런 자질, 대통령 자질, 좀 사람이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대통령감으로서 안 되는 그런 저질적인 행태에 그런 미국 우선주 트럼프 정책에는 찬성을 하지만은 지지하고 찬성하지만은 트럼프 그런 자질에 대해서 그냥 실망해가지고 그런 교회 거주증, 그 중산층 지식인들이 다 등을 돌려 하고 바이든을 찍습니다. 그래갖고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 떨어져요. 하고 바이든이 이제 당선되는데, 오지 있으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으로 자질에 대한 실망한 사람, 공화당 사람들조차도 그때 4.3 동창, 바이든이나 공화당 출신 관리들조차도 바이든 편을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백악관은 품위를 좀 지켜라. 트럼프한테. 워낙 대통령으로 자주 하는 짓이 보니까 정말 기가 차다. 그래갖고 이렇게 공화당 지지자들마저 돌아서가지고 그래서 트럼프 떨어졌어요. 트럼프가 이제 떨어지고 바이든이 됐는데, 바이든 돼가지고 트럼프의 식상한 중도층을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갖고 이제 제일 낸 것이 뭐냐면은 그때 대선 속에 더 나은 재건, 트럼프를 위한 혼란한 정치기고 다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립하겠다. 이게 바이든의 대선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경제 회생에 이제 최대 이제 걷다가 목표를 두고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입니다.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뭐냐면은 연방정부 조달을 해서는 모든 건 다 미국산 그 물품만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런 바이 아메리카 정책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화 과학법, 그 다음에 인플레 간축법, 그 다음에 국가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어 이니셔티브 등 이 행정명을 공개 3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인데, 모든 이제 미국이 생산하는 물품만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연방정부 쓸 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하는 우리나라 현대나 SK 같은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도 그 미국에서 생산하는 미국 물품인데 애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다 제외를 시켜버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평가를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것도 바로 바이든판 미국 우선주의다. 자기 미국산 제품만 쓴다고 해놓고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안 쓰, 한국 기업도 그냥 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시 미국 자기들만 이렇게 챙기는 그런 보호주 정책이다. 미국판 우선주다. 그리고 바이든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이제 더 이상 대정책과 대정책 구별이 없고 우리 미국은 모든 정책은 미국 노동자 이익 보호가 최후 목표다. 모든 정책은 미국 노동자 이익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대정책도 바이든이 자유주의 국제시설을 회복하겠다. 갖고 다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자유주의 국제시설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하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그 반대 국가가 뭐냐면은 반발한 국가가 이제 중국이죠. 러시아. 그에 대해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낸 것이 뭐냐면 동맹을 재건하겠다.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두 번째 이제 바이든 대통령 내건 정책인데 바이든 대통령 현재 국제 정세를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대결로 보고 권위주의 대결에서는 동맹을 재건하겠다. 동맹은 미국의 유일한 큰 자산이고 특히 뜻을 같이 하는 자유민주국가 그 연합을 통해서 그러한 그 미국에 도전하는 그런 중국 러시아의 권위주의 국가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미국 혼자 그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하기보다는 힘이 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동맹을 좀 다시 또 복귀해가지고 동맹을 체제를 굳건해가지고 같이 러시아,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라는 판단이 일으키는 것인데 그럼 바이든 이렇게 자유주의 국제시설을 먼저 자유주의 국제시설을 해보겠다, 그다음 동맹을 재건했다고 해놓고는 실전 행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또 역시 그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재작년 8월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쩔었는데 전혀 다른 그 아프간전에 참전하고 있는 동맹국들은 전혀 통보를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버렸어요. 프랑스, 영국, 동맹들에게 일질 않고 갑자기 그냥 다 갖고 영국, 프랑스 그냥 나 동맹을 그냥 뒤통수를 맞아고 뻥했다고. 오커스 결성, 오커스가 뭐냐면 미국, 호주, 영국 그 안보 동맹인데 이것도 헐적에도 전혀 다른 나라 얘기랑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추진해 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때 프랑스가 굉장히 배신감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프랑스가 호주한테 그 잠수함 8기를 다 계약을 했는데 미국이 호주한테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를 해줬으니까 너 그거 깨버리라. 그래갖고는 저 호주가 일방적으로 프랑스와 그 잠수함 그 계약을 그냥 파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프랑스가 완전 화가 나가지고 완전 뒤통수를 맞았다. 그 다음에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바이든이 이제 그 뭐랄까 자유주의 국제시설을 내세우면서라 자유주의 인권 뭐 그런 법의지배 그런 걸 막 강조했는데 갖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사우디 빈살만 지금 현재 황사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반체제 인사를 암살시켰거든요. 갖고는 막 그걸 굉장히 비난했어. 그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하고 너를 그냥 왕따시켰다고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유가가 뛰고 그러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사우디를 방문해가지고 빈살만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그 석유 증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언제나 인권을 중시하고 뭐 민주를 중시한다고 하더만 왜 그건 다 자기 원래 말했던 거 다 저버리고 가서 왜 또 빈살만한테 그 낮은 자를 치느냐. 그렇게 막 비난을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아직도 미국 우선주의가 그대로 좀 미국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말은 자유주의 국제시설을 내세우고 동맹 제어를 내세우지만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그러한 보통 미국인들 중산층 노동자들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바이든 정부 그런 걸 보면은 정책을 보면은 아무튼 미국에는 그러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반시장, 반이민, 그런 것이 경쟁이 지금 강하게 좀 남아있다. 그럼 이런 배경을, 이런 미국의 정세의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대선을 전망해 보면은, 이제 지금 트럼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제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이제 패배하고 사람 다 트럼프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큰 그 계기를 준 거 뭐냐면은, FBI가 트럼프 그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대통령 재임 당시에 기밀을 유출했다고, 몰래 빼돌렸다고 그걸 혐오를 잡고 이제 압수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확 일어난 거, 보수층에서.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건 나를 탄압하려는, 내가 이제 다음 대선에 출마하면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를 탄압하는 정치적 밖에다고 막 떠돌다니고, 막, 이렇게, 그런, 내가 박해자다, 막 순교자다고 떠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거기 홍조하고, 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 퇴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수사는 처음이 돼요. 그러니까 막 미국의 그 전통과는 틀리다는 그런 반발이 나와갖고는 여기서부터 트럼프가 이제 팍 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트럼프가 이제 좀 올라가는데, 바이든 좀 잘하면 좋은데, 바이든 그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아프리카에서 일방적인 초수해가지고 욕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비난을 받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했다는 휘발유값 막 상품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바이든이. 하고, 여론조사 결과 작년 7월 20일 날 여론조사 지지율이 30% 나왔는데, 이것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 최저치랍니다. 최저치. 미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가 32%. 그러니까 바이든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인기가 낮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제 반장이로 이제 트럼프 뜨는 거예요. 더군다나 작년 11월 중간선거 결과 또 공화당이 상당히 선전했어요. 선전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기서 트럼프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 내년도 대선은 이제 그 확신이 트럼프와 바이든 재대결이 되는 것이 그 확신인데, 트럼프도 이제 대선, 작년에 대선 출마하고 선언했고, 바이든도 이제 이번에 지난 4월 달에 이제 그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지금 그 대선 유력 후보자들은 있는데, 그 트럼프가 단연체 1위고, 민주당은 별 수 없이 대안이 없는 상황이니까 바이든이 나올 수밖에 없지. 결국은 이제 내년에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재대결이 되는데, 저는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온갖 그 불법 비리로 91건으로 좀 피조가 되어 있는데, 피조될 때마다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가요. 여기 나온 좀 정치적 탄압이다, 마녀상이라고 자기가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딥스테이트, 미국 정치를 막 완전 기득권 세력 음모라고 주장하고, 막 억울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막 그 미국인들이 막 지지를 막 더 환호를 하고, 그냥 정치 후원금 막 그냥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 지지 상승률이 쉽게 말하면, 미국의 신자유주의 부정했다는 그런 미국 정치 변화가 그대로 아직 남아있어요. 예. 이것도 특히 이제 강성신 마가, 미국을 다시 유정에 만들겠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의 변함없는 충성이 있고, 여전히 지금 계속, 미국 저변 서민층들 상에서는, 굉장히 좀 미국이, 트럼프가 지지율이 강하답니다. 근데 이 면에서 지금 바이든은 계속 지지율이 정체 현상이 있습니다. 전체 정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헌터 바이든이 또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가 봐요. 부정부패, 좀 비리를 많이 저질렀고, 또 그 갖고 때문에 지금 아들이 부정부패를 하고 막 비리를 저질렀을 때 아버지가 뒤에서 봐주지 않았나 하고 그 의혹을 제기하고 지금 바이든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이든도 물론 잘했어요. 많이 잘해가지고, 경제도 많이 살아나고, 실업률도 이제 코로나에 타격해서, 코로나로 타격받는 경제를 많이 회복시켰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별로 크게,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가장 큰 이유는 물가입니다, 물가. 단, 여기는 보면 정족정 진영도 있고, 진영 정치라든가 막 그런 거 있는데, 제가 가장 큰 물가, 제가 10월 달에 미국을 갔다가 지난 수요일 날 기후를 했는데, 가서 미국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이대로 가면 진짜 트럼프가 되겠더라고. 그냥 물가가 말 없이 그냥 경기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선 당장 자기 생활하는데 그런 피부가 닿는 그런 경제적 고통이 있으니까
그냥 그 트럼프 역시 트럼프밖에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햄버거 하나가 25달러예요. 햄버거 하나가. 그러니까 나 또 깜짝 놀랐어요. 햄버거 하나 25달러 이렇게 올랐더라고. 그게 누가 좋아하겠어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대선 이제 1년 남았어. 앞으로 더 줘봐야겠지만은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민들 이야기 들으니까 좀 진보층이라든가 좀 교양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바이든을 지지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전부 트럼프 돼요. 그게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민 정책을 완화하는 데 대해서 또 이제 불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원한 것도 이것도 굉장히 반대하더라고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번 이스라엘 또 하마스 전쟁을 듣는데도 이게 하니까 당장 미국이 그 전투에서 반대하는 이제 시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어주지 말라. 우리가 왜 그걸 지어야 되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미국 사람이 변했구나. 이렇게 정서가 미국 일반인들.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너무나 개입이 너무 심하다. 이것도 반대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바이든 나이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지금 혹시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든 상당히 정치율이 지지율이 정체되고 꼭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반응에서 지금 트럼프는 상당히 좀, 많은, 오르고. 지금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가상 대결을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9월달까지인데 계속 지금 9월달까지만 해도 서로 비슷비슷했는데 10월달 들어가서는 완전히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것이 21일이니까 지난주인가 21일 날 미국 하버드 정치연구소에서 여론조사가 헬스포라고 한 것인데 그때 46대 41인가 트럼프가 앞서 나오고 있고 또 그 전에 10월 19일 날 블룸버그 모닝콜스트 여론조사에서 한 것도 트럼프가 47대 43으로 앞서고 있고 지금 계속 트럼프가 앞서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1년 남성에 쉽게 지금 현재 상황 갖고는 이렇게 딱 속단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트럼프 앞으로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혼미상이 되는데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 중도층, 특히 교육의자 고학력 백인 중산층 이 사람들은 옛날에 미국 우선주를 지지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그런 품격이란가 그걸 실망해가지고 돌아서가지고 바이든을 찍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바이든한테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바이든이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있대요. 말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다시 역시 트럼프밖에 없다.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이들, 헌터 바이든의 부정부패,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걸 못 맞고 왜 있냐. 그런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역시 진보성이 강하니까, 바이든을 지지하고 특히 연방대법원 낙태권 폐지 판결 후에 그런 진보성의 일관을 결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1년 남았을 때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트럼프가 좀 점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한반도 정책 전망,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면은, 바이든이 승리하면은, 동북아에서 초점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주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입니다. 계속 지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선 한미동맹을 우리 보고 중국 경제에 동참하라고 그걸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은 그냥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의 오바마 정부 전략적 인내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 지가 알아서 변할 때까지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이게. 아무 전략이 없어. 말은 한 번 완전 백화하지 않은 잘 좋은 실현 조건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승리할 경우는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이든 보고 슬리핑 조, 이디어트. 이게 졸음쟁이 바이든, 저 멍청한 자식, 이디어트. 그렇게 그러거든요. 갖고는 트럼프가 승리하면은 바이든이 한 걸 다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다 치워버린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걱정이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막
뭐 캠프 대비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그 협의하고 있는 게 다 작살나 그냥 다 그냥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게 트럼프가 되면 근데 지금 이게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대비해서 트럼프 정책을 지금 구상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팀이 있는데 이게 만 헤리티지 재단하고 또 이번 새로 하나 만들었더라고. 아메리카 퍼스트 인스티튜트라고 미국 우선주 연구소라고 트럼프 정부 당시에 그에 관여했던 관료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라고 이 두 팀이 지금 트럼프 그 재집권을 당시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정책을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 인선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보면은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동방에서는 하여튼 중국 억지에 집중해야 되고 주한미 역할을 축소해야 되고 북한에는 한국 니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니들 알아서 하라. 이 사람들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그리고 제가 가장 지금 우리가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 핵 위협에서 한국이 알아서 지가 알아서 방해하지. 그건 지가 알아서 북한 핵 위협에서 한국이 알아서 방해하려면 한국이 핵 뭐야 한다는데 그것도 말릴 수 없잖아요. 그거 당연한 것도 아니냐. 헐럼 헐어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게 트럼프가 되면 우리가 또 자체 핵무장할 가능성, 그런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건 지금 상당히. 당연히 이제 경제는 보조 강화. 뭐,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대북 정책에서 분명히 미국 수교를 갈 것이다. 트럼프가 내가 재선되었다면 김정은과 수교 합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북한 핵 동결하에 미국 수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는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강이야, 자강. 우리 힘을 길러야 돼요. 미국도 100% 믿을 건 안 되고, 우리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그 미국과 같이 잘 지내면서도 미국을 이용할 줄 알고 그런 새로운 전략을 트럼프가 될 경우에 대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막 그냥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자강. 우리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 이상입니다. 예.